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강사 배일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이제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이제 지체하지 않고 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 아카데미 학원에서 강동구 전문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재학생들 말고 재수생들 수업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물론 이제 내신 수업이지만 분명히 또 나중에 수능이랑 연결되고 연관되는 개념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내신 수업이지만서도 앞으로 이제 나중에 수능에 필요하거나 수능에 도움될 만한 개념들은 좀 많이 녹여서 설명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내신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이제 1등급으로 이제 다 포섭되게 되고요. 이제 3등급, 그리고 4등급 전부는 아니고 한 4등급의 절반 이상까지가 이제 2등급으로 이렇게 포섭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제 시선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담의 완화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1등급권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실수를 하나 해서 뭐 6%, 7%가 돼도 어쨌든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1등급 비율 자체는 늘었으니까 이게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부담이 완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경쟁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시선을 갖고 있긴 한 게, 만약에 이제 1등급에 들어가면 좋지만 1등급에 못 들어가고 이제 2등급으로 갔을 때 그 상황의 리스크는 사실 더 커진 거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2등급에 비해서 바뀐 체제에서의 2등급은 그 가치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1등급과 2등급 요 경계에서의 경쟁이 아마 엄청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1등급 비율 자체는 늘었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더라도 1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면에선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1등급을 못 들어갔을 때 2등급으로 내려갔을 때의 리스크나 가치는 더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 경계에서 경쟁이 많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2등급을 벗어났다, 내신이 뭐 2등급 중후반 아니면 3등급까지 벗어났다라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정시 준비를 좀 일찌감치 많이 해두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동고 1, 2학년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능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강동고 1, 2학년 아이들이 뭔가 일찌감치부터 수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을 빨리 해서 이게 내가 내신을 수시에 활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그 판단을 좀 빨리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물론 내신을 아예 뭐 버리거나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시 준비를 현실적으로 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관심도를 좀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뭐 논술 전형이나 그런 쪽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같이 노선을 가져가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고 이제 국어 시험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평은 일단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좀 되게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위가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품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교과서 외에 이제 외부 프린트를 선생님들께서 주시는데, 그 외부 프린트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양도 많기도 하고 외부 프린트 비중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강동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가장 첫 시험이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하고 문법 비중이 거의 50대 50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문법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문학과 문법이 거의 반반 비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현대시만 몇 편, 뭐 고전시만 몇 편 이러면 또 준비하기 편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장르가 다 나옵니다. 현대시도 나오고 고전시도 나오고 현대소설도 나오고 고전소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자체도 많은데 심지어 시험 범위 내에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변별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딱 시험장 들어가자마자 단순 암기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바로 이제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 반면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새로운 선지에 적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의 비중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공부한 게 정말 그대로 나온다는 체감은 조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뭐 벼락치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벼락치기만 하고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다. 왜냐면 단순 암기식이나 그냥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함정을 잘 피해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서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공부한 게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강동고의 이제 특징이고, 사실은 이제 저도 항상 시험 대비를 하면서 가장 좀 머리 아픈 유형인데, 객관식 유형 중에 이제 강동고에서 특별하게 내는 유형들이 이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다음 중에 뭐 적절한 설명의 개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선지 하나 잘못 판단하면 또 바로 오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실제 결과를 까도 이런 문제들에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강동고2에 이런 문제 유형만 9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적으로는 1등급 컷이 80점 초반이었습니다. 81점, 82점 이렇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한 설명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뭐 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서부터 미음 중에 선지 하나하나에 대한 OX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 O인지 X인지, 니은이 뭐 O인지 X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OX 판단이 가야 되고, 결정적으로 선지 구성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번 선지랑 3번 선지를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고민하던 선지거든요. 결국은 디귿이냐 리을이냐를 애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딱 디귿하고 리을에 헷갈리는 선지들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결국 디귿인지 리을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 둘 중에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강동고의 특징적인 문제인데, 그냥 냅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다음 보기 중에 적절한 것의 개수는. 그럼 지금 보기에 7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개에 대한 OX 판단이 모두 돼야만 답이 나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6개만 판단이 됐다, A부터 F까지는 모두 맞는 것으로 본인이 판단했다, 그래도 답이 이지선다가 나오죠. 마지막 G까지 판단을 해야 맞는 게 6개인지 7개인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선지에 대한 모든 OX 판단이 가능해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들이 이제 뭐 시험 범위에는 내용을 익히고 뭐 개념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전 능력, 그러니까 실전 상황에서 내가 이 선지를 맞다고 판단할 건지 틀리다고 판단할 건지에 대한 그런 실전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강동고 시험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도 많고 시험 문제에 대한 변별력도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등급 컷이 되게 낮게 형성됩니다, 강동고가. 그래서 1등급이 거의 80점대 초중반, 이제 높아도 한 뭐 86, 87, 낮으면 뭐 81 이렇게까지 해서 1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운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오히려 좋다 이게.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서 등급컷이 낮은 게 좋다. 왜냐면 첫 번째, 내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일단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덜한 애와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 하나 때문에 갑자기 뭐 등급컷에 재수없게 걸려버린다든지, 뭐 분명히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험이 쉽다 보니까 크게 변별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이제 다만 어디까지나 전제는 본인이 열심히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시험이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고 등급컷이 낮다 보니까 사실 실수 하나하나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한 3, 4문제 틀리더라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되게 또 약간 심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거긴 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내신 때
한 번 저희 이제 영어 시험이 3등급 컷이 98점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실수 한 번 하면은 그냥 정말 되돌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험들도 저도 만나가지고, 오히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선 사실 이런 시험이 훨씬 좋다. 만약에 이제 뭐 1컷 100, 2컷 뭐 98, 3컷 95 이러면 실수 하나하나에 너무 이제 결과가 많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의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알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또 공부를 멈춰버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고 시험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 내용을 안다고 해서 가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제 변형 문제나 선지들도 많이 만나보고 들어가야 이제 시험이 풀만한데,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한 두세 번 훑어보다 보니까 내용을 내가 알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멈춰버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두 번 본 애들보다는 세 번 본 애들이 더 유리하고, 세 번 본 애들보다는 네 번, 다섯 번을 본 애들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으로 이제 딱 끊으면 안 되고 계속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봐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강동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인데, 주변을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반고다 보니까 사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좀 이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의 상황을 보고 내가 쟤보단 좀 열심히 한 것 같다,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실제로 강동고에서 내신 성적이 막 엄청 뭐 1등급까지는 아니지만 한 2등급권에 있는 아이들 중에 막 제 기준으로 막 엄청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 환경을 보고 좀 안심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어쨌든 시험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문법은 일단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가끔. 야, 국외음화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 중에 국외음화를 모르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대답을 잘해요. 선생님, 디귿이나 티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다 대답을 잘 하거든요. 그 예시도 다 알고 있어요. 구지를 구지로 발음하는 거, 이게 국외음화잖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개념 중에 디귿과 티귿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중간에 이런 조건들을 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정보들만, 어쨌든 디귿과 티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하고 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버리냐, 여기에 형식 형태소를 빼고 실질 형태소를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디귿과 티귿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나면 이 현상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알아요. 아이들이 국외음화를 알긴 알지만 어느 부분에서 개념을 누락시킨다는 거, 어느 부분을 헷갈려 한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면 안 되고 마지막 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누락시키는 거 없이. 그리고 뭐 이해를 했다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이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국물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 왜냐면 실제 시험에는 이 국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얘랑 똑같이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예시들, 뭐 단는이라든지 왕십리, 이런 현상들이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비음화 알려줄게 하고 국물만 가르쳐줬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멈추고 나 이제 국물이 비음화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거기서 끝나면 이제 시험에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잔뜩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정확한 개념을 학습하고 새로운 예에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정확한 개념을 학습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예시나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마 또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좀 절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 수업할 때 항상 수업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요.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 가르친 내용이랑 제가 가르친 내용이랑 혹시 뭔가 다른 지점이나 간극은 없는지 꼭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좀 많이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정확히 물어봐라. 사실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약간 좀 잘못 가르치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너가 물어봐라. 이렇게 좀 점검을 하는 편이고요. 당연히 이제 어쨌든 학교 수업 내용에 충실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뭐 내용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어의 의미 하나하나, 이 시의 전체적인 뭐 내용, 맥락, 상황,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서 시에서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면 전체적인 줄거리나 뭐 인물관계 뿐만 아니라 특정 구절에 대응돼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까지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시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 아니면 소설의 특정 구절에 대응되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물어보는 유형. 당연히 아이들이,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한자를 잘 안 접하기도 하고 어려워해서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아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이제 혹시 뭔가 제가 가르친 내용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다르면 그건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을 하고요. 시나 소설은 정말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뭐 시어의 의미나 소설 특정 구절에 대응되는 사자성어까지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또 그렇게 수업 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되게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공부를 잘 열심히 한 아이들도 이런 문제는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뭐 시나 소설, 이 작품 내용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의 내용도 이해를 잘했고 소설의 내용도 이해를 잘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주어지면 선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작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왔는데 막상 문제를 주니까 문제에서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요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학적 개념의 빈 곳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에 뭐 화자의 정서를 자연무에 투영하여,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문학 개념인데 아이들이 이런 걸 되게 헷갈려 한단 말이죠. 질문이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선생님 이 정도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좀 감정이입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학 질문을 할 때 이 정도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감정이입 아닌가? 이 정도면 감정이입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알긴 아는데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경우에 이게 감정이입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감정이입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입이란 게 뭐냐? 당연히 본질적으로는 내 감정이어야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걸 내가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자연물, 예를 들면 새한테 대신 새가 느낀다라고 이입하는 게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새가 단순히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내가 즐거운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즐거운데 지금 저 새가 즐겁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때 비로소 감정이입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문학적 개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판단,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작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장 가가지고 선지가 계속 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맞지 않나? 이 정도면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혼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학 개념도 꼼꼼하게 많이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문제풀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제 강동고 뭐 전년기출, 전전년도 기출 그런 건 당연하고요. 강동고가 지금 미래엔 출판사를 쓰고 있는데 미래엔 같은 출판사를 쓰고 있는 다른 학교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학교 한 50개 학교 정도 기출까지 해서 수많은 기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다 풀어보고 그 중에 좀 괜찮은 문제는 그대로 주고
좀 약간 문제가 좀 터프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변형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동구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제가 변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아이들이 한 6, 70문제 이상은 풀 수 있게 많은 문제풀을 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동구 객관식에 좀 고난이도 유형이 나온다. 이거는 별도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파이널 때 뭐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적절한 설명의 개수는 이 문제 유형만 별도로 묶어서 파이널 대비도 필요합니다. 이제 제 수업 여기 지금 일정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토요일 12시부터 3시고요. 일요일은 네, 10시부터 1시, 1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이후에 개강하니까 아마 3월 8일, 3월 9일 그 정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매 수업을 할 때마다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된 본을 아이들에게 복습용 혹은 보충 수업용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또 그 영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영상을 제공하는 편이고, 특히 이게 아이들이 문법 공부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듣고도 또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보충 영상을 줬을 때 문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되게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요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제가 부를 생각입니다. 목요일 5시 아니면 토요일 6시 중에 제가 한번 이제 부를 생각이고, 제가 올해는 아이들을 조금 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더, 저는 어쨌든 제 생각은 결국은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뭔가 맡기는 편이고 뭔가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덜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이들을 조금 더 강제적으로 불러서 적어도 이 2시간 중에 한 번은 와서 아이들이 클리닉에 참여해서 수업 들은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과제도 충실히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 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직접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니까 수업과의 좀 연결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머님들께 주기적으로 피드백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제 또 바로 일정이 있어서. 네. 외국 프린트 비중 출처가 어디예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뭐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별도로 그 외부지문에서 내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교과서 바뀌었습니다. 교과서 아마 쭉 미래엔, 네, 올해도 미래엔, 네.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시키세요? 근데 사실은 1학년들은 지금 비문학을 네,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보통 2학년 때부터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어머님들께서 가장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알찬 정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최혜승이고요. 네, 사진과 실물은 조금 다르지만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살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대 서울 아카데미에서 강동구만 전담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근데 이제 20분밖에 제약이 없어서 조금 제가 다소 말이 빠를 수가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강동구, 네, 영어 어떤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강동구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학기 때부터 이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미치셨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에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자, 우선은요, 이제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선택형 60점, 서답형 40점. 그래서 선택형은 30문항에서 35문항, 그다음에 서답형은 8개에서 10문항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서답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간 안에 다 풀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장문하는 경우는 한 2문항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단답형으로 이제 어휘를 써서 이제 골라서 이제 쓰는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에서 45문항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강문, 배제, 한영 같은 경우는 보통 30문항이에요. 근데 강동은 40에서 45문항이다? 이거는 굉장히 타임어택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실제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서답형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워드마스터 거의 책 한 권을 다 봐요. 1과에서 40과를 다 봅니다. 어마무시하죠. 근데 중간고사는 1과에서 20과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기말 때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중복으로 해서 총 40과를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는 약 25지문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한 모의고사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10월에서 어려운 거 몇 개, 9월에서 어려운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추리셔가지고 또 범위도 정확하게 안 정해주세요. 막 그냥 매주 배부해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지문만 다뤄서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학년은요, 2학년과 다르게 또 사설 듣기 모의고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주라고 이제 듣기 모의고사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닛 3개 정도 범위를 내주세요. 근데 한 유닛당 16문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16 곱하기 3 하면 듣기가 48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다 숙제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범위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2학년은요, 조금 1학년보다는 살짝 평이한데요. 워드마스터 20과, 그리고 20지문, 그 다음에 여기는 교과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2학기를 토대로 이제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은 중에서 중상, 특히 기말고사가 정말 극악 난이도여서 아이들이 점수가 20점이나 하락했는데도 등수는 그대로인 형상을 보였고요. 2학년은 조금 평이하게 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이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즉슨 만약에 실제 모의고사에서 주제 지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순서, 뭐 빈칸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 플러스 유형도 바뀌는데 지문 내에서 내용을 바꾸십니다. 네. 근데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문장을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즉 패러프레이징해서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봤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약간 새롭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은 듣기 서술형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강동구는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역량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한계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통한계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아이들이 듣기 그리고 읽기 그런 것들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어휘가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 한국어도요, 단어 뜻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애초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을 3가지로 이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맥 속에서 어휘 찾기, 그리고 동반이어 찾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실제 지난 기말고사 시험지에서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어요. 아마 그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PPT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장을 해석하고 여기 문맥에 맞게 이 단어를 선택해서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단어의 뜻을 하나라도 모른다? 그러면 바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문장 내에서 유사한 뜻을 골라라, 즉 동반이어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이 총 10개에서 12문항 정도 나와요. 근데 배점이 0.7점밖에 안 돼요. 근데 12개나 낸다고요. 왜? 이걸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변별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항 자체를 낸다는 것도 이제 어휘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 지문이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통한계가 무의미하다는 것. 그 다음에요, 이제 강동구가 가장 특징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약문 서술형이라는 거예요. 그거랑 듣기 서술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장에서요, 듣기 음원을 틀어줘요. 이런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음원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서술형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총 듣기는 5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 3개, 서술형 2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대단하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약문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따가 예시 보여드리겠지만 애초에 이것도 지문을 변형을 해서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지문에 대한 주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지문 내에서도 핵심어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빈칸이 뚫린 2개의 자리에 아이들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빠르게 스캐닝해서 골라낸 다음에 그걸 답안을 채워내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싸움이 요구가 되고 있다.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저희는 이런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선택형 문제를 풀 때 많은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약문 서술형 같은 경우는 장문이 아니라 어휘를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스펠링이 틀렸다, 혹은 수일치가 틀렸다, 뭐 단어를 잘못 썼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감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런 부분에서 이제 1등급, 2등급이 나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또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1학년 어휘 문항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여기 선지 보시면 spray, spring, sprint, sprinkle, sprout. 여기도 equity, equality, equation, equator, equal. 다 비슷하게 생긴 혼동어예요. 근데 뜻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근데 이건 다행히 해석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펠링을 조금이라도 잘못 외웠거나 혼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틀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1학년은 살짝 치사하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정말 네,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문 변형되는 형태도 말씀드릴게요. 이 빈칸 문제가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 긍정문이었어요. 즉 부정어가 없는 문장이었는데 여기에 unless라고 부정어를 바꿔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 단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아 이거 주제 이거니까 이거지 해가지고 찍어버리는 순간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읽는 그런 훈련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대 선지를 골라서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이거는 듣기 서술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야, 학생이 틀렸는데 어렵습니다. nearsightedness. 이게 듣기로 슝 지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바로 서술형을 쓰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근시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문을 아이들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지문 안에서도 어려운 단어들은 아이들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들었어도 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이거 이 단어였지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문 서술형입니다. 지문이 변형이 됐지만, 하지만 핵심어는 바꾸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치가 조금 바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새로운 요약문 지문이 나왔을 때 이 빈칸 속에 들어갈 핵심어를 아 이거지 해서 그게 맞는지 이 지문 속에서 빠르게 스캐밍해서 찾고 그리고 써서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강동고의 특징이에요. 네, 이런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1학년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슬랭이라고 하죠. 일상 영어 표현을 알려주세요. 이제 줄임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세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아이들이 해옵니다. 2학년은 이걸 문제를 내지 않는데 네, 이거를 던져주고요. 이제 또 새로운 지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너네가 알고 있으면 맞게 너네가 개입을 해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써라. 이런 문항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맞춰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듣기 서술형. 여기도 보시면 다 단어를 채워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학교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어 실력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강동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어휘 중요하니까요. 어휘 대비, 그 다음에 지문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다음에 실전 대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직전 보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보셨듯이 시험지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나오죠. 그거를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보면 정말 당황하고 긴장해서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이렇게 동반이어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문맥에 맞게 단어를 넣어서 맞추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단어 뜻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선지를 구성을 해서 익숙해지게끔 이렇게 어휘를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대비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오늘 뭐 한 지문을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워크북을 1단계에서 8단계까지 풀도록 해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니 어차피 변형되는데 이거를 굳이 8단계까지 푸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애초에 문장이 조금 변형되는 거지 형태만,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도 그대로기 때문에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주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워크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꼼꼼한 교재인데요. 이게 제가 직접 밤새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매일매일 만드는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신 학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네, 이게요 강동고에 맞춰서 만든 교재인데요. 강동고에서 요구하는 문법, 그리고 필요한 어휘,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바꿔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강동고에 맞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의 흐름, 그리고 아이들이 또 기억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해주는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에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 실력과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주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진도를 다 뺐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한 3주 전부터 이제 실전 문제 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1차부터 4차까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그게 어떤 유형으로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한 유형으로 바뀌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숙지가 됐다 한다면 이제 종합 유형 200문제로 넘어가서 계속 문제를 돌리면서 아이들에게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 보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즉 자기래 딱 1회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내신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주에 이제 2회 수업이 있으니까요. 2회 둘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 즉 이제 일요일 같은 주말에 한 번 더 아이들을 불러서 그때 진짜 직전 보강을 하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뭐 하냐면요. 제가 직접 강동구스럽게 시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듣기 서술형부터 시작해서 어휘, 서술형 다 넣어서요. 아이들이 타임어택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을 미리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시험장에 제가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술형 같은 것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1학년 선생님들은 서술형 문제를 짚어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어떤 문장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16개에서 10문장 정도 짚어줘서 미리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지 안에다가 넣어놔요. 근데 그게 정말 적중률 10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객관식은 많이 틀려도 서술형은 다 맞아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클리닉인데요. 이거는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60분 동안 이루어지는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등원하면은 숙제 제출해서 컨펌 받고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이제 복합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무작위로 나뉘어져서 이제 크로스 채점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은 이제 가볍게 리뷰 테스트를 봐요.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지문을 살짝 복습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리뷰 테스트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저랑 같이 채점하고 해설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들 화장실 갔다 와야죠. 하지만 이때 아이들이 저랑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다 각자 어떤 학습 방법을 쓰고 있으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 그런 걸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메타인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똑똑하진 않아가지고요. 사실 저 공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했어요.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이제 저는 꼼꼼히 아이들이 또 많아서 엑셀로 학습 현황을 다 수시로 지금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학부모님들께 매일매일 이렇게 링크를 문자로 전송 드려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만큼 학습 현황이 성취가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나 이제 추가 관리, 숙제를 다 못했을지 이제 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학원 시간이 10시야. 그리고 또 내일 학원이 있어. 막 뭐해? 바빠. 막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아이들이랑 1대1로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또 추가 관리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결석 발생했을 때 당연히 수업 영상 보충 드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영상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찮아하거든요. 필기 안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결석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학원에 일찍 와라 불러서 제 앞에서 영상 보고 필기하고 부족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라고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끝나면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돌립니다. 그 결과 이제 아이들이요, 꼼꼼한 교재가 거의 압도적으로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것과 많은 문제를 풀어서 좋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시험을 직전 날에 풀어보기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쪽집게는 대단했다. 그래서 원래는 지문이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답이 비교적으로 잘 보였다라던가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신 것처럼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적이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이번에 올라갔다. 이런 학생들의 후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업에 참여는 잘 하고 있는지, 학원 가서 집중은 하는지, 졸진 않는지, 아이들이 그냥 필기만 하다가 오는 건 아닌지, 막 동기가 없지 않나, 막 성적도 걱정되시고, 애들 습관이나 방법도 이게 맞는지 되게 회의적인, 네, 늘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리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지만요, 저 스스로 교육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육의 자체 본질 의미를 보면요, 이는 바깥이고요, 듀스는 리드라고 해서 바깥으로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제가 뽑아서 그거를 양성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성적 향상되는 거 그건 베이스로 깔고요. 아이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질문으로 유도를 합니다. 사실 그냥 듣고 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틀리고 나서 아 하는 게 좀 더 와닿는 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집중력 따라오고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 쾌감 그리고 학습 흥미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를 못했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50점 맞아가지고 5등급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피드백을 주는 선생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2년 동안 안 써본 방법 없고요, 안 해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필 잡는 그 손끝만 봐도요, 이 아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써야 되는지 저는 단번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24시간 아이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향상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늘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나 아침 9시까지 아침까지 안 자니까 언제든지 카톡해라. 물어보라.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편하게 막 새벽 3시, 새벽 4시 이때 누가 카톡 보내요. 쌤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답장도 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걱정 없으시게 제가 잘 아이들 이끌어서 데려가고 있으니까요. 저를 잘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맡겨주시는 신뢰에도 제가 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보답하겠다고 자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사실 제 수업에 만족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율 없이 지금 저와 잘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다면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믿어주시면 더 큰 신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젊은 강사가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죠? 라고들 시작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노화가 좀 세게 와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멘트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동구를 일지망으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강동구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어떻게 좀 대입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앞에 서 있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강동구에서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수학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2월 25일에 따로 수학 간담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1타 수학학원에서 현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대학생 시절에 이제 김과외라는 과외 어플에서 대학생 시절 한 100명 넘게 이제 과외를 진행을 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3등까지 했었던 강사였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제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학교를 입학을 했고 실제로 내신이 1.1대여서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강동구에서 조금 더 대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현재 강동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강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더우르조 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이제 윈터스쿨을 담당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배정받은 학생에서 500% 성장을 이뤄냈었고요. 이번에 12월에 1타 수학에서 수업을 시작을 한 이후에 지금 1000% 이상 이제 학생 수가 더 늘어서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수강 후기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데리고 중상위권으로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강사로 되게 유명했었었는데,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이 과정을 가져가야 되는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평소에 이제 자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랑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 사전 문제도 이제 손을 점점 댈 수 있게 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게 스스로 이제 체감이 돼서 너무 만족스러운 수업이다 라고 해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하루 분량의 숙제를 정해놓고 그걸 자체 교재로 이제 제작을 해서 매일매일 숙제를 검사받으면서 이제 공부 습관까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 있는 학생은 재작년에 이제 수업을 했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7월 달에 수업을 시작했던 완전 노베이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학생이었는데 6월 모의고사 때는 7등급을 받았었고 9월 모의고사 때 높은 4등급을 받고 나서 수능 때는 2등급을 받고 결국 그해 정시로 연세대를 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얘기를 해주기를 수업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자료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스파르타식으로 수업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수업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강사인데요. 역시나 조금이라도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뭐 열품타 관리를 한다거나 중독서실을 따로 열어서 수업 시간 이외에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동구 내신은 어떻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강동구 내신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서 대입을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동구는 부교재가 없습니다. 오피셜적인 부교재가 없고 교과서에서 보통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EBS 교재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해서 많이 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올림포스라는 이 교재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내시고, 특히나 그해 혹은 그 전해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들 변형을 해서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로 많이 내십니다. 보통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많이 변형해서 내시고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과 EBS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그 해부터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많이들 변형을 해서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암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시간 내에 해당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강동구, 현재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강동구 학생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게 실제로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학교 자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학생 스스로 이제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여서 친구들끼리 너무 휩쓸리고 놀러 다니기 너무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그래도 그 공부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고 자기가 마음을 먹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학교에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변형을 해서 내기도 하고요. 이번에 5등급제로 변형이 되면서 아마 학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좀 좋은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이제 뭔가 자체고사를 보지 않을까?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역시나 수능은 9등급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좀 많이 빡세질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동구 내신만을 준비하기 위한 수학 공부를 계속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경험해보고 낯선 유형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볼 수 있게끔 수업 시퀀스를 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은 18문항, 주관식은 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에서 한 문제씩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관식이 하나 더 나오고 객관식이 하나 덜 나온다거나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 5번과 6번이 각각 7점과 8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은 보통 3점, 낮으면 2.9점까지도 내려가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두세 문제 더 맞추더라도 서술형 문제 하나만 틀리면 등급이 하나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시험지를 받으면 앞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요. 근데 이 시험지는, 강동구 시험지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뒤에 있는 문제가 계산도 오래 걸리고 분명히 시험지의 구성 자체가 계속
점진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마 등급 컷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9등급제 기준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면 95점대에서 1등급이 끊기고 좀 어렵게 나오면 바로 80 초반대까지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요. 실제로 강동고에서 수학을 그렇게 막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호재일 수 있는 게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등급, 이제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1등급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경향이 만약에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기말고사가 쉽고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가 어려운데 보통 경향이 중간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 기말고사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당장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1학년 1학기 시험을 엄청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교과 전형을 노리기에 벽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동고에서 몇 개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손필기를 해놓은 건데 실제로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어도 뭔가 치환을 한다거나 약간 조금의 스킬만 가미가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중 교재만 성실하게 풀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고요. 대신 이 시간 배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전 대비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중 교재는 가장 좋은 게 마플 시너지라는 그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이 가장 유형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문제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마플 시너지만 열심히 여러 번 풀리더라도 충분히 시험은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를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그냥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대에서 그냥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스톱워치를 맞춰 놓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내에 몇 문제 이상을 좀 풀 수 있게끔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올해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개편이 되거든요. 특히나 강동고가 교과서에서 많이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특성상 이번엔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작거든요. 그냥 뭐 학원에서 주는 교재라던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오피셜적으로는 부교재가 없지만 강동고에 실제로 EBS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들 변형을 해서 내시기 때문에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 혹은 그해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에서 괜찮은 문제는 꼭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었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훨씬 1등급의 인원수가 늘어났으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특히나 내신은 사실 기세거든요. 강동고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건데 1학년 때 정해진 등급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2등급을 맞으면 학생들은 나 뭐 내신으로 못 가겠네, 정시 파이터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고 보통도 그와 반면에 이제 본인이 가진 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1등급을 받으면 그 1등급을 뺏기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1학년 1학기 내신을 정말 목숨 걸고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계속해서 25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등급 컷은 1등급 컷이 지금까지는 4%였는데 10%로 늘어나면서 5점 정도의 여유 점수가 더 생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1번, 2번, 3번 정확하고 빠르고 뭐 충분히 연습이 많이 돼야 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강동구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본인 스스로 페이스로 공부 습관을 잘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동구에서 이제 가장 좀 유리한 입시 전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정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정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올해도 재수생들이 20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율을 가지고 있고 정말 몇 해 동안 이제 정시 이 시험을 하나만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공부하는 그 환경이 잡혀있지 않은 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은 역시나 이번에 급변하는 입시 체계에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좀 추천해 드릴 만한 동아리를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이과인 학생은 카오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학 실험 동아리를 하는 동아리고 거기에서 되게 레포트도 전문적으로 쓰고 그로 인해서 세특도 되게 좀 잘 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루미너스라는 영어 기사 동아리인데 3년 동안 강동구에서 5명 서울대를 갔는데 5명이 모두 다 이 동아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역시나 생기부 입장에서 되게 좀 좋은 동아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생기부를 학생들한테 통으로 써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자기가 이런 내용을 쓰고 싶다, 저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보통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약간 뭐 지망하고 있는 학교나 과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종합도 그래서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지금 당장 꿈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뭐 자기가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종합이라는 전형은 3년 동안 정말 일관적으로 이 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학생인가를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교과 전형을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일단 그래도 내신 점수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학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몰입도 높은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타공인 부러워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효율적이고 초개인화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는 수업의 시퀀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짚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연습 그리고 정확히 정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전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실제로 저는 모두 다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최대한 친절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시중에 많이 풀려져 있는 개념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을 쫙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에는 킥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시험에서 사용되는 실전 개념들을 또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게끔 자체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바로 시퀀스 그리고 시퀀스 드릴이라는 파트를 이용해서 해당 개념을 이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좀 고난도 기출들을 숙제로 내서 학생들이 미리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접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보면 시간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타이머를 정해놔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려놓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타이머를 앞에 설정을 해둡니다. 그럼 학생들은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매 수업마다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어떤 아이는 잘 풀고 있는지 어떤 아이는 집중을 못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타공인이 부러워하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모가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10% 급여가 더 높다, 임금이 더 높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선천적으로는 실패를 해서 교재라도 정말 예쁘게 만들고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 좀 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표지도 정말 이쁘죠? 네, 표지를 이렇게 주간지로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데 성의 없이 자료를 짜집기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정말 노력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꼭 필요한 실전 개념과 필수 유형들만 편집해서 의미 없는 공부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1년의 풀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프롤로그부터 뭐 시퀀스 드릴까지 한 달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오베이스를 위해서 개념서를 준비를 해놨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강동고 소재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 고난도 문제를 연습하면서 실제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별로 숙제가 나간다는 점인데요. 위에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 하루별로 지정되어 있는 숙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저는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 잘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풀이는 어떤 게 좀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피드백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 문자가 나간 내용이고요. 어떤 1일차 숙제가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 미제출 되었으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매주 수업마다 시험을 보고 클리닉 조를 나눕니다. A조, B조, C조. 한 수업 안에서도 이 클리닉 조를 나누는데 그 클리닉 조에 따라서 또 난이도별 주간지가 배부가 됩니다. 잘하는 학생은 미리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주간지가 나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숙제를 좀 복습할 수 있는 비슷한 유제가 주간지로 배부가 됩니다. 요거는 혼자서 공부를 할 때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해설지를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판서를 하듯이 옆에서 강사가 설명해 주듯이 중요한 포인트와 어떻게 문제가 풀려나가는지를 손풀이 자료를 통해서 직접 옆에서 과외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자세한 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제가 깨어있고 수업하지 않는 시간에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달아드리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그 클리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매주 보는 시험에서 A그룹, B그룹, C그룹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A그룹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는 뭐냐면 매주 이제 실제 강동고에서 나오는 비슷한 동형의 모의고사를 이제 풀려요. 중간고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모의고사를 직접 풀리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그 모의고사는 풀어야 되고, 이 친구들은 A그룹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심화 과정이 필요한지, 혹시나 잘하는 학생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제가 직접 판단을 하고, B그룹과 C그룹 학생들은 보통 숙제를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가능한 시간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그 시간대에 조교님들을 다 배치를 해뒀어요. 특히나 저희 강동고 반은 강동고를 이번에 졸업한 또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간 친구인데, 20살 친구인데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를 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계속 조교로 붙어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해줄 거고, 그 친구는 이제 가능한 시간에 이제 모두 다 클리닉에 와서 덜한 숙제도 하고 오답도 이제 계속 같이 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방학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퇴근을 하면 11시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11시 반에 매번 줌을 켜서 혹시나 해결하지 못한 질문, 혹은 집에 가서 계속 또 애들 휴대폰 만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도록 줌을 켜서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매일 11시 반마다 2시까지 계속 줌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어디서 진행하게 되냐면 강사와 학부모님과 학생 3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 점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빠르게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3인 단톡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기부여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숙제를 잘하거나 뭐 수업에 참여도가 좋거나 하면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좀 찍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한 학기가 끝이 날 때마다 작년에는 뭘 했었냐면, 저희 반에 한양대학교 컴공을 가고 싶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마침 제 동기 중에 한양대 컴공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한양대 캠퍼스도 한번 돌고, 한양대 근처에 맛있는 데 데리고 가서 같이 고기도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정의 어떤 이벤트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요거는 열품타는 순공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휴대폰 만지지 않고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매 달마다 가장 많은 공부 시간을 기록한 친구한테 소정의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이벤트와 챌린지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요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1학년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1대1로 개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고자 상담 실장님을 따로 구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끔 저만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겠지만, 우리 상담 실장님께서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된다면 어떤 이유로 잘 안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젊은 강사다 보니 우리 아이 인스타 공부 안 하고 인스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팔로우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스티커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계속 밀접한 그런 사이를 유지를 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사다,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말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카데미에서 통합과학 강의하고 있는 김건희 강사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강동고 강의 진행했었어요, 언니들. 그래서 1년간 진행했고, 이제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실성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성향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이 잘 받아들여 줬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적도 아이들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1년 동안 1등급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2학기 때 기말고사에는 1등급 2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조금 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강동고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생기기는 했어요, 어머니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강동고 학생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놀러 온다고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밥 먹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들한테 강동고 우선은 시험 분위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어떤지. 어머니들께서는 솔직히 그 분위기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시작할게요. 강동구에서요, 가장 과학시험 어려운 학교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들? 혹시 어머니 아세요? 한영. 한영? 어머니는 어디 가세요? 보통 이제 어머니께 질문 드리면 이제 배재고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사고 특성상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고 슬픈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학교는 강동고등학교예요. 네. 강동고등학교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작년에 광문도 했고 뭐 배주에도 했고 했어요. 근데 강동고가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등급 컷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컷이 보통 하나 정도 틀리면 1컷이에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보통 강동고 학교들이 하나 정도 틀리고 또는 부분 점수 조금 깎이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95점 정도 되면 1등급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강동고가요, 작년에 1컷이 80점대일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들. 네.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어머니들.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1등급이 4%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4%면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80점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들. 그만큼 어려웠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 끝나고 다 비교를 해봐도 가장 어려워요. 그럼 강동고 문제는 왜 어려우냐? 보통 통합과학을 난이도를 높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리, 화학에서 난이도를 높여요. 보통 물리, 화학에서 한두 문제 정도를 더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어렵게 출제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 문제를 8문제를 출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해요. 근데 작년에 강동이 어땠냐면 8문제 중에서 6문제를 어렵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벼락치기 했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8문제 중에 반도 못 건드려요. 반이 아니고 뭐 한두 문제 건드릴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시험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1학기, 2학기 다 어려웠어요. 1학기 때는 물리 가지고 계속 괴롭혔고요. 2학기 때는 화학 3년기 가지고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동이 학교 수준을 조금 높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강동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만큼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아이가 과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등급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행이나 조금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진짜로 만약에 중학교 때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조금 열심히 해서 1등급 맞고 싶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월달에 학교 입학해서 시험 볼 때까지 기간이 2달이에요. 2달이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론 완벽하게 숙제해야 되고요. 물리화학 문제풀이력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강동구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내신 대비를 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건 문제 경향성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나. 네, 죄송한데 어머니들 내신 시험에는요, 어머니들 문제 경향성 자체가 없어요. 네. 경향성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어머니들이 이제 설명회 이거 오시고 다른 데도 가시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 보여주고 문제 설명하면서 문제 유형은 이렇고 경향성은 이렇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소신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경향성은 없어요, 어머니들. 네. 경향성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요, 어머니들. 작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또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바뀔 거예요. 심지어 저는 학기 중에도 바뀌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강동구에서요? 강동구도 계속 바뀌어요,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선생님들 나뉘어서 가르치대요. 그래서 다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경향성, 난이도 이런 거 다 바뀌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내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경향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경향성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경향성대로 출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들? 그래서 경향성이나 요령 따져서 공부하면 절대로 좋은 등급 맞을 수 없어요, 어머니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통합과학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급이 나와요, 어머니들. 안 그러면 등급 안 나옵니다, 어머니들. 제가 장담할게요, 어머니들. 네. 제가 작년에 수업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그거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작년 기준으로 보통 4등급, 5등급 이렇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무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1등급 맞아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고 이렇게 교실을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손을 봤는데 손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다 적어놓고 계속 수시로 보는 거예요. 외우려고.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 1등급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향성 따지고 요령 따져가면서 공부하기보다는요, 그냥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몇 년 뒤에 수능 봐야 돼요, 어머니들.
예전하고 달라요. 이거 가지고 수능 봐야 돼요. 근데 경영성 따지고 유령 따져가지고 공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강동구에 경영성을 되게 잘 아시고 되게 쪽집게처럼 문제를 맞추시는 선생님이 있다. 그럼 거기로 가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맞출 능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통합과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거예요. 시험 관련된 것.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만들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계속 교육해 왔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보시면 경향성은 없거든요. 근데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언니들. 지금까지 통합과학 시험을 되게 많이 치러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수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언니들.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하면 되게 신유형의 새로운 그런 거 출제하실까요, 언니들? 아니에요, 언니들. 동일한 유형 안에서 조금씩만 바꿔서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소단원에서 유형 분석해서 유형을 추리면 6, 7개나 보통 한 10개 정도 나와요, 언니들. 네. 그러면 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 경험해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들. 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그렇게 비슷한 유형 나오는 게 거의 90% 넘어가요, 언니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문제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 파트에서 조금 변형을 심하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유형이긴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요, 정해진 유형 90% 넘게 맞추고요. 물리 파트 한두 문제 맞추면 1등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오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요 유형을요, 언니들 제가 다 분류를 해서 모의고사를 아이들한테 풀려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2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진행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에다가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넣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시험 보게 만듭니다, 언니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에는요, 제가 이거 할 때 제 수업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맞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사기꾼 같잖아요, 언니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보통 작년 기준으로 1등급이 4%예요, 언니들. 근데 제가 완벽하게 가르쳐 놨다고 해도 시험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까딱 실수하면 한 문제를 틀리겠죠. 그럼 1등급 맞을 수 있는 아이가 2등급이 돼버려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제 수업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맞아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죠, 당연히. 네. 근데 올해는 바뀌었죠, 언니들. 10%로 바뀌었죠, 언니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는 거, 시키는 거, 모의고사까지 성실하게 다 진행한다. 그러면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언니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진행하는 커리큘럼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보통 제가 이론 강의를 한 4번, 5번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어떤 강사분들이나 조금 비슷하실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변동될 수가 있는 게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을 안 해줘요. 막 2, 3주 남았는데도. 네, 그래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론 강의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시험 범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바퀴를 돌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를 2번 진행할 거예요. 네, 시험 전에. 그럼 아이들은 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이론 정리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럼 좋은 등급 못 받아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네, 그 전까지 정리는 돼 있어야 되고요. 작년에 어떻게 진행했냐면 제가 3회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6부를 풀렸어요. 작년에 제가 3시간 수업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30분은 시험 보듯이 풀렸고요. 30분은 중요 문제 해설했어요. 그래서 3회씩 해가지고 6부 풀렸어요. 제가 많이 풀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에다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집어 넣어놓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양이.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모의고사를 한두 부 만들어서 직보 때 풀리고 시험으로 들여보낸다? 그건 저는 솔직히 맞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전에 만약에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보통은 3개, 4개 안쪽으로 틀려요. 그러면 그거 해설해주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6부 풀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시간이 짧아졌어요. 2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6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4부나 조금 많으면 5부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시험 대비 마무리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중간 기말 1년 동안 똑같은 거리로 진행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언니들. 네. 보통 과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되게 많죠. 네. 혼자 해볼 수 있다 해서 혼자 하는 아이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딱 2부류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나는 공부를 좀 했고, 예를 들어 뭐 영재학교 과거도 대비했고, 선행도 좀 해봤고, 막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엄마 나 이 정도는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위험해요, 저는. 왜냐하면 2학기 때 찾아온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2학기 때 받아서 가르쳐 보면요, 성향이 되게 좋아요. 해놓은 것도 많고, 영양도 좋아요. 근데 몇 등급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맞았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터치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면 성적이 잘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온 아이들 뭐 1등급, 2등급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성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학원의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 제 수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데 보내줘도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세요. 그러고 나서 1학기 정도를 보내시고 나서 만약에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온다.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아, 이걸 더 들어도 될지 아니면 혼자 해나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2학기 때 가서 성적 올릴 수 있거든요. 올릴 수 있는데 솔직히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1학기하고 연관되는 내용도 되게 많고요. 아이가 1학기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자신감도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실 때는 고민하셔서 안정적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언니들.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1등급 맞은 아이들 공부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적어놨어요, 언니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커리큘럼 따라서 쭉 진행한 아이들이고요. 뭐 제가 과제나 이런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뭐 당연한 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작년에 진행했을 때 용어 과제 제가 나갔고요. 그 용어 과제 같은 경우 주중에 제가 2번씩 쓰게 해서 카톡으로 다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다 진행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1등급 맞은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강동구 아이들이랑 잘 진행했고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합과학 수업 맡게 된 노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 있는 거는 201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교육 과정입니다.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고요. 여태까지 많이 아셨다시피 고2 때는 보통 이제 원과목, 그리고 고2 때는 2과목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이랑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이 원래 4단원이었는데 6단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1, 2로 나눠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과학탐구실험도 1, 2 있는데, 저거는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80점 이상 넘어가면 다 통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결국에 저기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단원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2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 저번 교육 과정의 4단원과 그리고 올해 그 4단원 이 내용이 거의 뭐 상동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마구 달라지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고3 과정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공계 자연 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만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원과목이라고 불렸던 것들은 그냥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그리고 고3 때 배웠던 2과목들이 각각 한 단원이 물리학 2가 2가지로, 또 생명과학 2가 2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냥 과목 수가 좀 많아져서 아이들이 선택하기 좀 편하게끔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선택하게끔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뭐 사탐 과목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이제 수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약간 이렇게 몰아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그 학교에 맞춰서 아마 많이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은요. 자, 그럼 통합과학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 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요 4과목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전에 했었던 공통과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일단 중등과학의 한 30% 정도, 전체 100% 중에, 그리고 각각 과목당 물화생지 고의 내용이 조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게 하셔서 고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의 과학 공부와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의 이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요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들이 영어랑 수학의 비중이 현저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수하기 바빠서 과학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 학습량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도 학습량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리도 안 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 난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오지선다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문장 5개 있었고 여기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 강동은 그런 문제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한데, 고등학교는 보통 수능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5개의 지문 중에 한 헷갈리는 거 있더라도 좀 잘 풀면 애들이 잘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마 성적이 대부분 80점 이상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그냥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점수가 처음 시험 봤는데 한 50점 이하로 나와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문제 난도에 따라서 난도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한 2주 전부터, 중학교 친구들은 좀 2주 전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한 80점 후반이나 90점 나오면 거기에 만족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양도 많고 문제 난도도 올라갔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근데 다른 과목도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벼락치기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공부해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새벽에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벽 생활을 좀 새벽에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자기를 돌이켜 보면 중간중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휴대폰하고 멍 때리고 하는 시간 다 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생활 습관이나 공부하는 패턴 같은 것들도 같이 학생들이랑 호흡하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고 바로 채점을 하고 그래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채점을 해주거나 아니면 푼 다음에 한참 뒤에 채점을 하면 내가 뭘 몰라서 틀렸고 이걸 안 해봐서 틀렸구나 라는 게 조금 포인트를 못 짚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계속 틀리고, 왜 틀렸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또 틀리고, 운 좋아서 맞을 때도 있고,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처음엔 안 되니까 같이 해주고 나중에는 한 1년 다 지나가면 본인이 그때는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같이 그런 거 연습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 문제는 수능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프나 도표 그리고 그림을 분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칠판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면서 같이 분석하고요. 강동고 같은 경우는 되게 희한한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과학적인 기본 지식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 풀더라고요. 결국에는 머리 좋은 애들이 잘 풀고요. 만약에 머리가 이제 마구 좋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과학을 저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높은 허들이 아니라 약간 그냥 단순히 천자문처럼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외우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까지 항상 저는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해를 좀 요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도 나가고, 저희 자료는 제가 이제 시중 교재 문제 가지고는 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학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동고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문제가 하나씩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이 한 분이 중간에 이제 아파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원래 되게 희한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제 그분이 교체가 돼서 정상적인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 특히 고2 과정의 문제, 특히 이제 화학 선생님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막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필기도 해주고, 그럼 그게 시험 문제 꼭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학교 수업만 좀 열심히 들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교재에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풀고, 그 다음에 교재 다 풀면 또 교사형 자료 풀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 풀고, 이 동네 한 기출문제 싹 다 풀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자료 나가면 학생들 표정이 한 요 정도 나가거든요. 나갈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쌓아놓고 보면 이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풀어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료도 많이 나가고 시험도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저는 토요일 날 12시부터 2시간 반 수업을 할 거고, 앞뒤로 시간이 좀 제가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고, 아니면은 정시간이 없으면 평일에라도 부족한 부분들 메꾸려고. 근데 평일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평일에 좀 부르고 싶은데 오지도 않고 바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전화번호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공부하면서 문자도 해라 하면 이제 보통 하는 친구들만 하고 남학생들은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